우리 국학 관련,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인물들은 철저하게 이미 그때부터 봉쇄되고 폄훼가 됐다. 대종교는 우리 근대 정체성 그 자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남북을 통틀어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참 이 사람들은 슬프게 아프게 역사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문제. 북한에서의 단군의 의미는 과연 뭐냐? 그리고 부제목을 주신 게 근대 격변기 북한에서 활동한 대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단군의 의미 또 북한에서 그 대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활동 모습 이게 다 궁극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인물론에 관한 겁니다. 인물론. 그렇죠. 단군이라는 인물 자체. 또 북으로 넘어간 대종교 지도자들의 인물, 그들이 과연 우리 역사 속에 어떠한 의미 또 어떤 가치로서 우리에게 와닿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한국 사회, 아마 북한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한민족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가장 천대받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단군이죠. 단군은 남이고 북이고 공이 가장 천대받는 인물입니다. 내가 북쪽에서는 어떻게 천대받나를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남쪽 상황만 말씀드리면은 단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군이 죽어야만이 이 나라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보통의 단군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단군을 갖다가 구태여 이해하려는 분들은 뭐냐게 되면은 하나의 그 신화로 포장된 그런 어떤 존재로서 어렴풋이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다른 게 없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인물을 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인식이에요. 인물도 역사인식하고 그대로 맞물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을 갖다가 선택해서 이해하느냐. 이게 역사인식 아니겠어요? 가령 우리 현재 남아있는 서적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얘기하는 삼국사기에서는 거기에 선택된 인물들이 대개 뭐겠습니까? 거기 열전 부분에 다 유교적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교의 잣대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고 유교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이 깎아내릴 거 깎아내리는 모든 게 다 유교적 기준에 의해서 인물이 선택되고 또 유교적 기준에 의해서 인물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후에 바로 나온 삼국유사는 뭐겠습니까? 삼국유사 열전에 나오는 그 열전이 아니라 기편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다 뭐예요? 불교적 인물들 아닙니까? 선택이 된 게 그러니까 이미 뭐 우리가 1000년 가까이 이렇게 거슬러 쭉 올라가 보면은 우리 국학 관련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인물들은 철저하게 이미 그때부터 봉쇄되고 폄훼가 됐다. 이걸 우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전제가 없이는 우리가 뭐 이 북한에서 이 대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활동 이걸 갖다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근데 먼저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을 올리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단군은 뭐냐? 그냥 동물원의 고만입니까? 그죠? 그리고 없어져야 할 인물. 그리고 다문화 시대니 뭐 이런 세계화 시대니 이런 속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가 단군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단군을 이해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원래 단군을 좀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단군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동안의 자료를 쭉 보고 해보면은 단군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짧은 글로서 나름대로 그 본질의 의미를 부여한 인물이 최남선의 이 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최남선은 단군께의 표성이라는 글에서 단군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군은 조선 및 조선 힘의 구국적 표지라는 건 우리가 뭐 어떤 이 표식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표지로 읽지만은 궁극적 표식이다. 조선 마음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단군이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로 보면 뭐냐? 역사 위에서는 그가 곧 조선 국토의 개척자요, 조선 문화의 창조자요, 조선 생활의 건설자며, 그리고 혈연상으로 보면 그가 조선 민족의 도조상이요, 가장 으뜸되는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권속, 조선의 어떤 여러 어떤 그 혈연 집안의 어떤 대종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문화의 주 동량, 큰 대들보가 바로 단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상으로 보면 단군은 뭐냐? 그가 조선 정신의 인격자요, 조선 이상의 최고조요, 조선 원리의 총괄점이시니 조선의 일체를 수약하면 그야말로 한 점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단군이 뭐냐? 단군의 밀로 퇴장하고 단군으로 다 모아진다라는 겁니다. 조선을 축약하면 단군으로 모아지고, 단군의 밀을 개방하면, 단군을 거기서 개방해보면, 넓혀보면 뭐냐? 조선의 일체를 현연함과 같이 올려, 조선 전체를 밖으로 펼쳐서 드러내도 단군이라는 겁니다. 구심으로 찍어도 단군이고 원심으로 확산시켜도 단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단군은 곧 뭐냐? 즉 조선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단군이 곧 조선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단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떤 문화적인 요소나 정신적인 요소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그런 큰 문화적 정신상의 의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대받는 존재가 단군이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군에 대한 이해가 그 본질하고는 다르게 우리 현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게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북한 지역에서의 단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군 사화의 고향 아닙니까? 우리가 백두산 남북마루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단군의 활동 무대고 단군의 출발점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고구려 천신신앙의 터전 아닙니까? 고구려 천신신앙의 터전. 여러분, 고구려는 부여를 부정하고서는 고구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여는 고조선을 부정하고서는 부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과 부여와 고구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는 그 홀본부여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상엔 삼국사기엔 졸본부여로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고구려는 고조선 부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삼국사기에서도 고구려 그걸 보게 되면 천신신앙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그 분명히 뭐냐, 우리 동명성제께서는 뭐라는 겁니까? 하느님의 후예라는 거 아니에요. 천재의 자다. 이렇게
그 일설 내세우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고구려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고구려가 반도 북쪽만을 그한 게 아니라 어떤 이 만주 지역을 넓게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도 고구려 천신 신앙의 흔적들이 많이 나오죠. 동명성황하고 연관된 여러분 그 조천석이나 기린마나 등등해서 많이 나옵니다. 또 북쪽은 수많은 단군 관련 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남쪽 가게 되면 역사하고 연관된 그 유적 보면은 우리가 만이산 그 제천단하고 태백산 제천단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북쪽에는 굉장히 많죠. 우선 백두산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묘양산 단군굴 해가지고 단군 유적, 그리고 평양 지역 어떤 그 강동 대박산의 어떤 단군릉부터 또 숭령전, 또 구월산 삼성사, 이런 북쪽에는 남쪽보다 훨씬 많은 단군 관련 유적들이 널브러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대 단군 신앙의 발원지가 바로 북쪽 아닙니까? 근대 단군 신앙, 이 근대 단군 신앙의 최초의 어떤 등장은 19세기 후반에 평안도 사람 김연백이 신교를 들고 나오면서 등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신교를 들고 나오면서 단군 신앙을 갖다가 이제 주창합니다만은, 그러나 김연백의 신교는 좀 유교와 불교 또 도교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많이 섞여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근대 단군 신앙의 발원하게 되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백봉 집단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저는 아직 자료를 그걸 내가 직접 못 봤습니다만은 일본 학자가 얘기를 해요. 일본 학자가 일본 그 데라우치 문고 가운데 어떤 그 문서에 1905년 전에 이 데라우치가 백두산 부근에서 수련 집단을 발견한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많이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1909년 대종교를 갖다가 등장시킨 그 전 단계의 그 백봉신사를 중심으로 한 그 수련 집단, 그 수련 집단이 백두산을 근거로 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련에도 관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에서 그 중국에 한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 리웅츠의 그 빠른공 있죠. 법륜공의 이용지가 자기가 쓴 책에 나와요. 그 사람한테는 몇 명의 스승이 있는데 마지막 스승이 뭐냐면 백두산에서 온 진도자라는 얘기를 자기가 적어놨습니다. 백두산에서 온 진도자, 참진자, 길도자, 이걸 쓴 진도자가 자기의 어떤 그 마지막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우리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수련 집단에 의해서 근대 단군 신앙의 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일제가 조선을 갖다가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극렬한 정성을 기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문화말살, 그 언어와 역사, 그리고 또 하나 종교예요. 이건 일본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점령할 때는 반드시 하게 되면 국교를 바꾸는 겁니다. 국교.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인류학상으로 볼 때 그 문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언어하고 종교예요. 언어하고 종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집단 가운데 언어와 종교가 서 있지 않은 집단이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글 전부터 해서 한글 어떤 반포 이후 쭉 연면이
우리 글에 대한 자부심이 컸지 않습니까? 한글 이전에 뭐 이둔이, 항찰이니 뭐 등등 쭉 내려오고, 종교적으로도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연면이 조선조까지도 단군 신교가 연면이 구석구석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규원사화라는 숙종 때 정리된 책이에요. 규원사화는 진서 아닙니까? 학계에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타시하고 외면하고 마치 뭐 어떤 이 위서인 양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언어와 종교라는 건 굉장히 그 집단을 갖다가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일본은 뭡니까? 딱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획책한 게 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행한 건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국어가 우리 한글이 아니잖아요. 일본어가 우리의 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인 한글 조선어가 되는 거죠. 외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냐면은 그들의 국교 신도를 갖다가 우리의 국교로 세우기 위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해외 신도 개척은 그들의 정체성 확산하고 그대로 비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통치, 지배의 완성이 뭐냐 하게 되면 국어를 갖다가 일본어로 통일시키고, 또 하나는 국교를 자기네의 신도로서 장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조선을 갖다 영구히 지배하려는 궁극적인 어떤 그 시스템고 모습.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대종교 관련 인물들의 그 독립운동을 제가 쭉 그동안에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생각하는 게, 왜 대종교가 그렇게 마지막 1인까지 끝까지 저항하면서 쓰러졌을까?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왜 일본 제국주의는 대종교를 끝까지 왜 말살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 뭐 불교나 기독교나 등등 이런 종교는 폄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예요? 자기네 종교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체제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1940년대 들어서 다 친일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 아니에요. 그러나 대종교나 이런 단군을 내세운 집단에서는 친일을 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정체성을 그대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끝까지 저항을 하고 한쪽에서는 끝까지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아무튼 북쪽은 근대 단군 신앙, 이 어떤 그 백봉신사가 수행했던 백두산에 이제 그 백봉신사 문헌 보면은 거기에 발해 때부터 내려오는 보본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본단. 그 옆에 어떤 그 석함에서 고경각 거기서 어떤 그 신설을 발견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근대 단군 신앙 부활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근대 단군 신앙의 발원지가 바로 북한 백두산 지역, 또 더 가게 되면 묘양산의 어떤 신교 집단, 다 북쪽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는 북한 지역과 단군에서, 이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의 대안으로서 단군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1990년대 초반인데 단군을 들고 나오고, 이제 그때 이제 단군릉이 다시 발굴이 돼서 뭐 이 모양을 갖추고, 그때 노동신문에 9월 하순인가 1993년도 그때 노동신문 전면에 뭐냐 하게 되면 대종교란 이런 종교다라고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종교가, 남한의 대종교가 70만의 교도를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 대종교를 인정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뭐냐면 주체 사상의 한계 속에 오는 대안을 갖다가 단군으로부터 찾고자 한 겁니다. 우린 이걸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북한엔 단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엔 단군 사상이 없고 북한엔 단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1912년생이에요. 1912년에 태어난 그런 인물인데, 그럼 김일성이 뭔 역사의식이 있겠습니까, 당시? 뭔 문화의식이 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전제에 두지 않으면은 북한에서의 단군의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갖다 한번 이렇게 드리냐 하면은, 많은 남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북쪽에 뭔가였던 그 단군, 그게 상당히 연구되고 돼 있지 않을까, 그런 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백두산을 보게 되면은, 이 백봉 집단이 홍합나철이라는 인물에게 1905년에 전해준 문건이 있죠. 그 중에 3일 신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백봉 집단이 홍합나철에게 전해둔 3일 신고는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3일 신고 원문만 있는 게 아니라 3일 신고 봉장기가 있습니다. 3일 신고가 어떻게 옛날 이 감추어져서 전해져 왔느냐, 이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3일 신고 예찬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이게 발해고왕 대조영이 있었다는 3일 신고 예찬문이 있어요. 그리고 3일 신고를 읽는 법이 실려 있어요. 3일 신고를 어떻게 읽고 3일 신고를 읽게 되면 어떤 공효가 나타나느냐라는 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신고에 줄을 단게 있어요. 그게 발해 국상 이마상이, 고구려 제상 이마상이 했다는 그게 있죠.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적어 놓은 건 뭐냐면, 백두산 하게 되면 사실 천산이니 또 천지니 천하, 하늘가람, 송화강을 흔히 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평, 백두산을 갖다 중턱으로 볼 때 넓게 펼쳐져 있는 걸 갖다가 천평, 하늘평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 보면 신시가 개척되고, 거기에 이 3일 신고 해설, 이마상이 쓴 3일 신고 해설에서 보면은 천궁이 3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천궁이 있고 땅에도 천궁이 있다. 그 땅의 천궁이 백두산으로 보는 거예요. 지천궁. 그리고 인간에도 천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린 뇌다. 그러니까 자성구자 강조의 인화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머리꼴 속에 하늘집을 보면 그대로 천궁의 하늘집, 하느님을 보면 그대로 하느님을 보고, 이런 신시, 그리고 보본단, 발해때 보본단이니 또 고경가. 또 재밌는 거는 백두산 북쪽 기슭에 홍합나철의 유언이죠. 양반은 1916년 죽으면서 자기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백두산 북쪽 기슭에 하고, 거기 지금도 삼종사며 홍합나철, 또 무원 김교헌, 그리고 백포서일, 이 3사람이 지금도 그 중국 화룡현 청호촌 거기 백두산 북쪽 기슭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두산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은 단군 신앙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해고왕은 3일 신고 예찬 맨 앞부분에 이렇게 읽습니다. 높고 높다 저 한방매여 하늘 복판에 우뚝 솟았네. 안개구름 자욱하며 일만 산악의 조정이로다. 한백엄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거룩할사 배달의 대궐이시오. 나라를 세우고 교화를 펴사 온누리를 싸고 덮었네. 이제 이게 발해고왕이 3일 신고 천운을 갖다가 예찬한 그런, 이 번역을, 물론 원문이 있습니다만 번역을 누가 했냐면 이은상이 한 겁니다. 이은상. 우리가 노산 이은상 있지 않습니까? 이은상이 했는데, 또 다음 보게 되면은 석주 이상룡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루는 안도연, 백두산 기슭 안도연에서 한 동지가 찾아왔어요. 백두산에서. 그러니까 이 석주 이상룡이 그 위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써주죠.
이것도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만, 대륙의 여러 산중 이산이 시조라오, 동양천지 온 세상에 이산이 주인공이라. 200리길 걷고 걸어 산마루에 오르면 단군왕조의 짜치 신궁이 있다 안에, 이제 석주 이상룡의 한시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 줄 사람의 하나인 이극노가 성지 태백산이라는 건, 성스러운 땅 태백산, 백두산이죠. 그거에 대한 시를 쓰는데 이렇게 쓰죠. 상원갑자 상달 초사을 태백산에 석이 둘리니 한검님이 인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산마루는 눈이 쌓여 어느 때나 깨끗하도다. 저와 같이 우리 마음도 순결하게 가져봅시다. 2절을 보게 되면은 산마루의 하늘 몸물은 바다같이 크고 깊도다. 저와 같이 우리 마음도 너그럽게 가져봅시다. 송화강과 도만항 압록강 이 못물의 근원 두어서 끊임없이 흘러나가니 우리 믿음 끝이 없도다. 이게 이제 고루 이극노가 성지태백산이라는 글을 시를 쓴 겁니다. 시를 써서 했습니다만은, 이 백두산이라는 건 사실 이 지구상에 이 창세기, 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거, 에덴 동산에 네 줄기 강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줄기 강이 흐르는 게 백두산이에요. 직접 달문을 넘쳐서 흐르는 게 송화강 아닙니까? 그리고 중턱기슬로에서 이 서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게 압록강, 그리고 저쪽 그 북동쪽으로 해서 다시 동남쪽으로 꺾어 흐르는 게 두만강입니다. 그리고 그 송화강의 지류로 해서 백두산 하루에서 흐르는 게 토문강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냐 하면은, 그 20세기 초반에 그 유대인들이 여기를 굉장히 가지려고 그래요. 백두산 이쪽 그 남북마루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노력을 하죠. 근데 일본에서 나온 책에 의하면은, 제가 그 공부한 그 신초로 선생님이 그 책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 책은 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셨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거기를 에덴 동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은 그 일제에 의해서 전쟁 자금까지 대주면서 여기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끝내 가지질 못했죠. 영국인이 뭐 이런 데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걸 못 가졌지 않습니까? 이걸. 아무튼 백두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이 의미가 남다른 그런 건데, 또 하나는 이제 묘양산 단군글에서 현진건이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현진건, 빙어 현진건 하게 되면 단군성족 순례로서 어떤 그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에 우리 전국의 어떤 단군 유족들을 갖다가 쭉 연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글에 실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자식 이 모양이 얼마나 미우실까? 이 새끼 요 꼬라지 얼마나 화나시리? 화가 나겠죠. 조상, 그러니까 망본 배원하고 나라까지 망쳐버린 그런 어떤 몸뚱아리가 가가지고 버력이 꼭지를 잡는 듯 부들부들 떨린다. 버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벌로서 내리는 어떤 그 형욕을 말하는 겁니다. 우레가 소리친다, 벼락이 나리신다, 번개의 불채죽이 더럽힌 몸 파손해내, 돌아서 우르시는 양 훌쩍 소리 들린다. 임에게 들이올 것 향화도 시차비 않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취재차 어떤 그 차 돌아다니니까 재물 같은 거니 향화 같은 것도 준비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에게 들이올 것 향화도 차비 않고, 임에게 들이올 것 재물도 없사외다. 신물로 이 믿음의 징표로서 이 피를 올리니 반기실 줄 아옵네. 잔사설 긴 푸념을 타고 만두렵니다. 12겹 쌓인 안을 사려자니 목임이네. 이 안을 대미다 보시니 두말할 줄 있으랴. 벙어리 냉가슴을 임깨와도 알탄말이 흉장을 두드림에 솟아나니 피눈물이,
이어대 두겨나 피웠거든 저만 여겨보소서.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의 그 만국민의 지식 만국민으로서 여겨가지고 이제 한탄하고 애절하는 그런 어떤 묘향산 단군굴에서 현진건이가 이거는 1934년 단군릉을 찾아서 노산 이은상이 읊은 겁니다. 이게 동아일보에 실린 건데 동아일보 원판엔 삭제가 됐어요. 검열해서. 그래서 동아일보는 공란으로 나옵니다. 공란으로. 그 삭제 기사 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깊은 누리 줄 뽑고 가지 느려 그 끝에 나도 너도 연료 맺힘 생각함이.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로 해가지고 뭐 가지 늘려가지고 너나 나나 다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맙고 아슬아슬하여 도로 눈물 남네다. 눈으로 흘러남의 눈물이라 하나이까? 아니요,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가슴 속 밑에서 솟는 줄을 앞서서. 그러니까 너무 복받치니까, 가슴이 복받치니까 그 어떤 그 평양 그 단군릉 앞에서 이렇게 하소하는 일제의 어떤 그 지식인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사실 북쪽에서의 어떤 단군을 갖다 통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게 이거란 말이죠. 주체사상과 단군. 과연 이게 뭐냐? 어떤 분들은 이 단군이야말로 주체사상을 대신해서 뭐 북쪽에서 상당히 가는 걸로. 그러나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파악할 건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잘 진단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브루스 커밍스예요. 브루스 커밍스 하게 되면 한국 전쟁에 대한 책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쓴 사람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북한을 이해하려는 학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브루스 커밍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쳐요. 한국 현대사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뭐냐? 공산주의라는 병 속에 담긴 성리학이다. 그리고 또 뭐냐 하게 되면 혹은 모택동의 옷을 입은 주의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한다면 뭐냐 하게 되면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 껍데기를 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이 북한이라는 건 유일신 종교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을 교주로 하는 종교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북한도 남한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건 정말. 그리고 이건 이제 세계와 더불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계와 더불어에 단군 그 김일성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민 위천, 이 백성 인민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민 위천이라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이민 위천. 인민을 하늘로 삼는다. 이게 천도교의 인내천과 상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일성은 어떤 세계와 더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백성을 하늘처럼 이렇게 삼는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은 혁명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단군의 태가 묻힌 조선민족의 원고향이다. 이게 김일성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거 김일성 이 양반이 뭔가 어떤 단군에 대한 어떤 거로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나 근데 이게 다 수단입니다. 수단. 그리고 발사상의 원료로 할 수 있는 단군과 민족의 태양 김일성을 등치시키죠. 같은 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곧 그러니까 태양 박사상의 어떤 그 시작이고 단군과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단군이 민족의 시조라면은 김일성은 김일성 민족의 시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대두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자, 북한에서 했던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 민속 명절 대표적인 게 설, 추석, 단오 아니겠어요?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쉰다고 그럽니다. 쉬고 뭐 한다고 하는데, 민속 명절보다 분명한 건 뭐냐면 국가적 명절이죠.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명절 아닙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이 태양절, 광명성절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뭐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태양절이라는 건 김일성 생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명성절이라는 건 김정은의 생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긴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북한의 연호, 공식 연호가 주체 몇 년 아니겠습니까? 주체 몇 년으로 이렇게 딱 그거 하고 하니까, 이 북한이라는 어떤 나라에서의 단군이라는 게 뭐냐? 그럼 어렴풋 잡히는 거 아니에요? 수단 아닙니까? 수단 아니에요. 단군이 자리 잡으려면 그에 뒤따르는 역사의식이 있어야죠. 또 그를 뒷받침하는 문화적인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민속학적인 토대나 여러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일체 없고 오로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북쪽으로 간 그 국학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단군과 철학적 사회주의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철학적 사회주의라는 얘기는 이게 학술 개념화된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붙여본 거예요. 일부러. 우린 그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면 민주주의와 상대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상대가 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정치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주의의 상대가 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 아닙니까? 독재. 그게 1인 독재건 아니면 뭐 어떤 정당 독재건 어떤 일부 집단의 독재건 간에 독재주의의 상대 개념이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근데 원래 경제 논리로서의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이 이거예요. 좀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은 더불어 사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단군과 철학적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여러분, 사회주의의 출발은 어때 나옵니까? 어때? 정식적으로 나오는 게 19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 초창기 때 여러분 뭐 그 생시몽이나 뿌리에나 오웬 같은 그런 어떤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 뭡니까? 사회공동체론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 때 상당히 강조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회주의의 맹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생시몽이나 뿌리에나 오웬과 같은 사람들의 사회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자기네 사회주의가 진짜 사회주의라고 등장하는 게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죠? 마르크스주의는 그 생시몽이나 이런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는 공상적 사회주의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자기네 사회주의야말로 진짜로 실질적인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마르크스와 레닌은 자기들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뭐가 다르냐? 사회주의가 부분적인 평등을 그거 한다면은 공산주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역 평등, 도시나 시골이나 다 같이 평등해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뭐 계층이나 모든 게 다 평등해지는 완전 평등의 사회가 바로 뭐냐 하면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기적 형태를 그들은 사회주의 단계로 본 거예요.
그걸 극복해서 완전한 평등사회로 넘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가장 중시되는 게 뭐예요? 생산수단 아니에요? 생산수단이 어떤 개인이 소유하는 거냐 아니면 모두 소유하는 거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아무튼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더불어 살자라는 가치인데,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면 의뢰의 북쪽을 보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어떤 마르크스와 레닌의 그런 이론을 갖다가 처음으로 국가에 적용시켜 만들어진 나라가 소비에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붕괴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그리고 중국을 보면 뭐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거긴 철저하게 독재죠, 아직. 그게 시진핑 독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산당 독재입니다. 중국은 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산당이 아니라 또 다른 정당이 등장하는 순간에 붕괴가 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은 절대로 다당제를 안 들어오겠죠. 공산당으로서. 그러나 경제는 뭐겠습니까?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를 지금 많이 그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라는 사회는 뭐겠어요? 정치적으로 독재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모든 게 다 붕괴가 된 거 아닙니까?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주의니 뭐 이런 걸 우리가 탁 놓고 볼 때, 그러면은 우리는 단군과 철학적 사회주의를 갖다가 올바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북쪽에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북쪽에서는 저들이 그렇게 구호처럼 외쳐대는 어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망령으로부터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홍익인간의 대사회주의적 가치. 근데 홍익인간만큼 사실상 더불어 사는 가치를 갖다가 철학적으로 현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해도 되고, 뭐 인간을 크게 이롭게 해도 된다고 그러고, 이게 더불어 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살자라는 거. 근데 거기에 뭐가 지탱이 되느냐? 철학이 지탱이 돼야 되는데, 철학이 바로 그 3.1사상 같은 거. 3.1사상을 갖다가 최치원은 뭘로 표현한 겁니까? 그걸로 표현한 게 그 접하군생의 도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최치원은. 이게 현묘지도라는 겁니다. 정말 묘하다 말이죠. 서로 들어와서 두들겨 뭐가 서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울리고 용광로처럼 녹아버리는, 이걸 접하군생의 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 일제강점기 때 이분도 북으로 북 끌려간 분이죠. 조소왕 같은 분들은 수미균 평이 흥방보 태평을 내세워서 저기 단군 때 신지라는 어떤 그 사관이 쓴 신지 비사에 나오는 글귀를 갖다가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끌어온 거 아니겠어요? 수미균 평이 흥방보 태평.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나란히 평등해지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나라가 흥하고 태평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 조소왕 같은 분은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균권, 균부, 균지를 주장했죠. 균권이라는 거는 권력을 고르게 하자. 그리고 균부라는 거는 부를 고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한쪽에서 터져주고 한쪽에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부를 어떻게 고르게 하느냐. 균지, 지식을 고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을 주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조소왕의 삼균주의예요. 조소왕의 삼균주의.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 여기 나오는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 이게 뭡니까? 단군 철학을 토대로 정치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이것도 단군 철학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글에서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지향할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안재홍은 민세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 아니에요, 이분도? 이 양반은 뭡니까? 3.1 신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계시면 3.1 신고에 주석을 달다가 이 사람이 주회를 해요. 3.1 신고. 그걸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3.1 신고를 상당히 독특하게 접근을 합니다. 언어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뭘 말하는 거냐면, 물론 어떤 대종교의 핵심이기도 했지만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한 사람이 안재홍입니다. 민세 안재홍. 그래서 민세 안재홍은 이 해방 이후, 해방 이전에 신간의 활동에서도 좌우합작을 강력하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도 민세 안재홍 같은 사람들은 좌우합작을 끝까지 고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좌구 우구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통한 삶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노력했던 게 있는, 이 일민주의 그러면 여러분 안호상 박사의 일민주의 아닙니까? 한매 안호상의 일민주의. 그 사람은 우리말로 한백성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백성주의. 그러면 우리가 한백성으로 사는 게, 저 양반이 얘기하는 한백성이라는 건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돼서 간 게 아니에요. 세계가 하나 되는 가치를 갖다가 이 사람은 단군의 3.1 철학에서 찾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3.1이라는 논리가 가장 안정된 논리라고 그래요. 가장 안정된, 정치로나 뭐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게 3의 논리로서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밌는 것은 빌 게이츠의 사회주의 주장이죠. 빌 게이츠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는 빌 게이츠가 뭔 똥딴지 같은 사회주의 얘기를 떠들어대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우리 과거 공상적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외친 과학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런 철학적 사회주의. 우리의 철학적 토대를 통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가치, 그게 깨달음이 없이는 자본주의는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빌 게이츠의 사고예요.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민족의 모든 사유는 단군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어떤 전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존재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대상으로 하는 분야인 존재론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 사고의 근원적 존재태라 할 수 있는 한 철학을 우리가 앞세울 수가 있죠. 한. 우리가 이게 철학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흔히 갖다 대는 잣대가 뭐냐면 이게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구명이 되냐, 이걸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구명이 된다, 그러면 이건 철학이다, 이건 철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집단을 놓고 볼 때에 이 사고의 근원적 존재태를 한이라는 한 글자로 딱 표현한 집단이 이 지구상에 없죠. 어떻게 본다면 그건 우리한테는 모든 근원이면서 모든 무한한 확산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존재태, 존재의 근원. 이 존재론적으로서 그 한 철학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사고의 규칙과 인식에 대하여 탐구하는 인식론적 장치로서는 우리 철학에 있어 인식의 기준과 판단이 되는 3.1 철학적 가치, 인식적 장치, 3.1 철학적 가치만큼 사실 다양하게 상당히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서 필요한 가치를 탐구하는 가치론에서는 우리 민족 최고 인류인 홍익인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속에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우리 존재인식 가치가 다 담겨 있다.
그리고 저거는 과거로 묶여있는 철학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본다면 활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철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삼균주의니 신민족주의니 일민주의니 이런 것들이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우리가 그걸 거들떠 보질 못한 거예요. 서구 이론에 너무 밀려서 뭐 정치 이론하면 의뢰 뭐 유럽에 뭐가 어떻고 이걸로 우린 너무나 익숙한 거 아닙니까? 이걸 서울대 조동일 교수의 말을 구태 빌려 얘기한다면 뭐냐면 우리는 수입학의 범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학문 어제 저기 학설 생기면 갖다가 쓰고 저기서 생기면 일주일 후에 갖다 쓰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동일 교수는 그 수입학이 있으면은 자립학이 있어야 된다. 자립. 그리고 시비학이 있어야 된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러고 이걸 고쳐서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4단계로 창조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학. 그럴 때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냉철하게 보면은 이 자립학이나 시비학이나 창조학 이전에 수입학으로 여태까지 근근히 버텨오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노벨상이 잘 안 나올까? 정치적으로는 나올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근데 냉철하게 보면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어떤 그 학문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 아니에요. 우리가 노벨문학상은 적어도 창조학으로 접근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위대한 철학자가 안 나오냐? 인도 그렇게 정말 그 10년 전, 20년, 30년, 40년 전 그렇게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하루에 3,000명이 된다라는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왜 그런 데서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들이 툭툭 나오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사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어려서 자기가 설계하고 꿈을 갖게 되면 그걸 30년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겠습니까? 어려서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도 물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수정되는 거 이걸 똑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떤 인간이 어느 방면에도 우뚝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지금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표 보고 눈치 보고 자기 주변 어떤 그 떨거지들 보고 정치하는 게 우리 그거 아니에요? 가치를 보고 정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구조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죠.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북도 마찬가지. 자, 아까 제가 삼균주의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홍익인간 구현장치로서의 삼균주의를 한번 얼핏 보면은 말이죠. 자,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이 우리 조상들이 명명한 바 수미균 평이하면 흥방보 태평하리라. 이게 이제 그 조소왕이 자기 글에 인용을 한 겁니다. 신지비사 저런 내용은 고려사에도 실려 있고 용비어천가 주에도 실려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주에도 그래요.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쫙 나란히 평균을 이루면은 나라가 흥하고 태평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상당한 괴리가 생기면 늘 불안하지요. 늘 불안하고 안 돼요. 이는 사회 각 계층, 각 계급의 지력, 그리고 권력, 부력의 향유를 균평케 하며 국가를 지능하며 태평을 보유하라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의 공리다 이게. 우리 배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가 이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홍익인간을 지향하는데 수미균 평이 흥방보 태평의 철학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은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치학자나 이런 분들은 뭐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 그 사람들은 뭐냐기든 뭐 서양 사람들 얘기를 갖다가 놔야만이 상당히 뭐 어떤 뭐 객관적이고 학문적이고 과학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자체가 벌써 노예적 발상입니다. 노예적 발상. 이게 조소왕의 대한민국 건국강령 총강에 실려 있는 겁니다. 실려 있는. 자, 빌 게이츠 대사회주의적 가치 주장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 실린 거를 갖다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봅니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이 사람은 물론 이걸 환경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자본주의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없다. 민간 부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효과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은 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술 개발에 한정되었다. 자, 그러니까 잠재적인 탄소세 부과 외에는 혁신가들이나 공장주들이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꿀 만한 유인책이 없다. 이건 뭐 상당히 장황한 얘기입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자본주의를 갖고는 욕심들에 의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구도 망가지고 인간도 죽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 빌 게이츠가 말하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우리 그동안의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거는 뭔가의 철학을 가진 체계적 사회주의가 등장을 해야만이.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우리 사상 단군 철학이 상당히 사회주의적 가치가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북한 하면은 사회주의하고는 거리가 있는 집단이다. 여러분이 이걸 전제를 해둬야 됩니다. 공산주의하고 거리가 있는 집단이다. 북한이라는 집단은 정치적으로는 독재고 경제적으로는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북쪽으로 해방이 되면서 북으로 넘어간 사람 또는 6.25를 전후로 해가지고 북으로 넘어간 사람 또 끌려간 사람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대종교 계열의 항일운동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이전에 대종교라는 것은 과연 뭐냐?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종교는 우리 근대 정체성 그 자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대종교가 없었으면은 우리 정체성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 정체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국어가 이들에 의해서 지켜졌지 않습니까? 일제 국어, 한글운동이라는 것도 이들에 의해서 우리 국사, 민족주의 역사학이 이들에 의해서 사실상 끝까지 지켜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국가기원, 이들에 의해서 단기 국가기원이 이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확립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전, 우리 국가제전 개천절이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들이. 왜? 우리의 국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해야 할까를 알려준 게 이 집단 아니에요. 홍익인간. 우리는 홍익인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알려준 집단이 이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열거한 그런 것들을 빼버리면 우리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정체성 그 자체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하고도 통일해야 할 어떤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거 아무것도 없이 뭘 우리가 통일을 하고 괜히 왜 통일을 합니까? 통일해서 서로 안 좋고 그러면 뭐 통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통일은 가치관인데 그런 건강한 가치관을 남한이고 북한이고 갖고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불안한 거예요.
통일이 돼도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어떤 제3의 변수가 등장하겠죠. 어느 영향력으로 들어간다거나 뭘 한다거나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북 지도자가 뭐 손잡고 백두산 올라가서 이렇게 찍었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 의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없죠. 자, 한번 보면은, 그러면 대종교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근대 정체성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일제강점기 대종교 독립운동의 특징이 총체적 저항을 했다. 저긴 일본 기소문에, 일본 1942년도 대종교 지도자들을 만주 중국 국내에서 동시에 다 잡아들이죠. 그걸 이제 대종교단에서는 이모교변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소문의 검사가 분명히 대종교는 뭐냐, 종교를 갖다가 내세운 항일단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왜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교당, 그들이 건설한 학교, 다 그게 독립운동 단체예요. 그러니까 대종교에 입교를 하는 게 자체가 독립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치안유지법으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총체적 저항을 한 겁니다. 그들은 너는 독립운동하고 난 다른 거, 이게 아니에요. 대종교였던. 그리고 북로군 정서의 예를 보더라도 그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북로군 정서 같은 걸 보면은 그들의 어떤 군자금이 뭡니까? 대종교도들이 십시일반에서 모은 것들 아닙니까? 그걸로 무기 사고 감자 한쪽이라도 먹으면서 싸운 거예요. 그렇게 1,500명, 2,000명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우리 20세기 초반 단군 구국론을 또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가 올 때마다 단군이 등장했어요.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지금 남아있는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역사만 보더라도. 공민왕이 어떤 요동 정벌을 외쳐댈 때 단군 등장하죠. 그리고 몽고 침략 속에 우리가 흔들리고 할 때 그 중일련이 단군 사화를 갖다가 내세워가지고서 우리 어떤 정체성을 부각시키려고 그러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찾는 일부 무리들이 단군을 주장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근대에도 뭡니까? 나라가 다 쓰러졌을 때 홍합나철이라는 인물은 내세운 게 뭐예요? 그 사람은 그 대종교를 일으키는 명분이 국망도전이에요. 나라는 망했지만 정신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신이 단군이에요. 그 정신이 단군입니다. 저기서 저 단군이 언어화돼, 한글운동, 역사화돼, 민족사학이 되고, 종교화돼, 대종교가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군이라는 존재는 우리 민족사 자체로 본다면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없애고 억누르려고 하더라도 우리 무의식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단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운동의 총본산 역할을 대종교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항일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부터 해서 중경 임시정부까지 대종교 인물들이 38명이 내각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갖다가 결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 신규식, 그리고 북으로 끌려간 조한구, 이런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사실상 태동시킨 거예요. 특히 신규식이.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든 불교든 이런 사람들이 다 대종교에 동조한 이유가 뭔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서적인 국교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단군 신앙을. 이건 이승만이건 이동이건 안창호건 한용운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해 한용운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려고 했던 게 홍합나철 전기예요. 그러나 그걸 완성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무장항일운동 방면에서도 대종교가 만주 무장항일운동에 사실상 중추 역할을 1920년대 하지 않습니까? 무장항일운동.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청산리 독립전쟁, 봉오동 전쟁 이런 걸 일으킨 그 김자진 또 홍범도 다 이 대종교 핵심 멤버들 아닙니까? 그 위에 백포 서일이라는 인물, 대종교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그 아르바이트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냐? 그들의 신념자, 그들은 직업이 독립군이고 특기가 독립군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정신적 동력이 뭐냐? 대종교, 단군신앙. 문화투쟁 방면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김교원이나 또 신채호나 박은식이나 정인보나 뭐 이런 등등 민족주의 역사학이 왜 만들어지게 됩니까? 이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집단에 의해서. 나라는 망했으나 정신은 있다. 그 정신줄기의 하나 역사를 갖다 민족주의 역사학을 이들이 그래도 지탱하고 체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신채호, 박은식, 김교원, 뭐 정인보 다 핵심들 아닙니까 여기? 또 언어도 마찬가지네요. 언어. 한글이라는 명칭을 자리 잡고 보편화시킨 집단이 이거 아니에요. 주시경은 일부러 자기가 대종교로 왜 개종을 하냐, 개종의 변까지 내놓습니다. 그는 종교도 정신적 침략으로 본 거예요. 전덕기 목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신 침략이 무섭습니까? 무력 침략이 무섭습니까? 전덕기 목사가 그야 정신적인 침략이 무섭겠죠. 그럼 난 오늘 이후로 대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게 주시경 개종의 변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그 단군 그걸로서 한글 정신에 그걸 가고 또 후배들을 김두봉 이로부터 해서 쭉 길러내지 않습니까? 정치 외교 투쟁 방면 아까 얘기해요. 그 정치 외교 투쟁하게 되면 이 상해 임시정부,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성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전후 다 이 집단이에요. 특히 예관 신규식이라는 인물이 정말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인물들은 다 평가를 못 받잖아요. 나오지도 않고 잘.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인물론 역시 역사 인식에 의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역사 인식에 의해 선택이 되니까 남한이고 북한이고 이쪽 계열의 인물들이 다 매장이 되고 도태가 돼버린 겁니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우리 국학의 꼬락서니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처럼 남이고 북이고 인물론, 인물평가 똑같이 맞닥뜨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이 지역에서도 그 대종교열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은, 자, 대종교계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관련 인물들을 한번 먼저 보면은 말이죠. 사회주의 계열, 김두봉, 이따가 설명할 김두봉, 홍명희, 그리고 박일병. 이 박일병 같은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최고의 웅변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박일병 아닙니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모의 묘라는 시를 쓴 유명한 시인이 있죠. 푸른 털의 고양이. 황소구입니다. 황소구가 삼천리 잡지에 글을 써요. 우리나라 최고의 웅변가로서 이 박일병을 꼽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창호보다 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대종교 청년회 활동의 핵심이었죠. 일제강점기 때. 이 사회주의 운동, 권오솔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공산당 운동의 대부라고도 평가받는 인물이 권오솔 아닙니까? 그리고 권오상, 이 사촌 동생, 또 이승엽 같은 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남로당의 아주 핵심 아닙니까? 6.25 터졌을 때에 그 서울시 인민위원장을 지낸 게 이 이승엽이에요. 뭐 신배구 사회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해방이후에 남쪽에서 오래 활동을 합니다만 이런 인물들이 다 대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그리고
무정부주의 계열. 우리가 무정부주의 계열 그러니까 야 아나키스트들이 과연 뭘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건 아나키즘 무정부주의건 무슨 주의건 다 독립운동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북쪽으로 넘어간 인물들의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회영 같은 분들은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로 평가를 많이 해요. 이회영이 바라던 세상이 뭐냐면 대동세계예요. 대동세계. 하나가 되는 세계. 그러면 대동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민족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선 복국이 돼야 된다. 나라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치국이 돼야 된다. 나라를 올바르게 그 다음에 대동으로 가는 겁니다. 대동. 이게 이 이회영뿐만이 아니라 김구나 안창호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다친 민족주의에 머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뭐냐면은 세계화를 꿈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계화의 단계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바로 나라를 되찾아야 돼. 그리고 되찾은 나라를 갖다 올바로 우리가 다스리고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세계화, 세계 어깨를 나란히 절할 때. 그게 세계주의 꿈꾸는.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꽃밭론이에요. 이게 꽃밭론. 다 꽃밭론을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꽃밭론이 뭐예요? 꽃밭론이라는 건 이 지구를 화단으로 보는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헤르더가 말하는 지구는 작은 화단이다. 그럼 화단에서 화단이 아름다우려면 뭐겠어요? 한 가지 꽃으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꽃들이 건강하게 파란 꽃, 노란 꽃, 작은 꽃, 큰 꽃 이게 어우러질 때 화단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의 꽃밭에 우리가 우리의 꽃을 건강하게 들고 나갈 때 이 세계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 이게 꽃밭론이에요. 꽃밭론. 신채호, 무정부주의. 또 이강훈 같은 분은 이제 대종교 비밀결사 활동도 하고 그 해방 이후에 광복회 회장도 지내고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죠. 이런 분들이 다 무정부주의 활동을 하면서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건 뭐냐?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나라를 다 없애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은 지배, 무력 통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또 하나 해방 이후 대종교 인물의 지형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1단계로 뭐냐면 국내적 기반의 붕괴. 일제가 이제 1910년도에 강제로 병탄을 하지 않습니까? 병탄을 하고 나서 어떤 우리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대종교를 갖다가 철저하게 이미 종교로 인정을 안 하고 억누르지 않습니까? 억누르고 그래서 대종교는 1910년 후반에 이미 국내에서 붕괴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집회 활동을 못하고 조금 그거 하면 잡아가고 모든 서류 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게 1910년도 말에 이미 다 붕괴가 돼요. 홍합나철은 그거의 어떤 마지막 조항으로 스스로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1916년에 자결을 하는데 그리고 국외로서는 1942년에 완전히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만주 무장 독립을 일으키면서 1920년대에 그렇게 했던 만주 괴뢰 정권, 일본이 이제 만주국을 성립하잖아요. 만주 괴뢰 정권을 만든 다음에는 표면적으로 모여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하로 숨고 막 이렇게 거의 이제 이 게릴라전이나 이렇게 부분 움직이고 하는데 이 대종교 윤세복이란 그 당시의 교주 단해 윤세복이란 분이 그 만주국 정권에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한번 활동을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1934년입니다.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 그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공개적으로
이 등록을 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 속에 일본 뿌락치들이 대종교로 들어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정보, 대종교 지도자 22명을 하루 한날 한시에 다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1942년. 그때 완전히 다 붕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목단강 감옥에서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들어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내외적 기반이 1910년대 말에 1940년대 초반이 완전히 국내외로 다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여타 종교들은 국내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또 해방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인맥, 이게 또 마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계열 인물들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쪽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북쪽을 선택한 게 김두봉이에요. 김두봉. 또 남쪽으로 넘어온 어떤 집단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윤세복, 감옥에서 거기서 내려오죠. 근데 두 집단 모두 남북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김두봉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김두봉은 그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들어오려고 합니다만 소련에 의해서 제지당하지 않습니까? 소련에 제지가 되고 라고 견제를 받으면서 이제 부분 남쪽도 마찬가지죠. 대종교 어떤 지도자들은 그 개인 자격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종교의 어떤 그 에이전트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 같은 경우도 들어오다가 다시 돌려보내지죠. 여의도 공항에서 다시 미 군정에 의해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누어서 개인 자격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모두에 의해서 이쪽 계열 인물들이 비틀당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쪽에 미국 중심으로 한 미군정과 북쪽을 장악한 소련이 어떤 자기네의 어떤 자주성이나 자기네 정체성을 강조하는 집단을 용납을 안 하겠죠. 자기네가 통치하기 쉽고 자기네가 다스리기 쉬운 그런 인맥과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접받지 못한 환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해방이 마음 아픈 얘기예요. 네, 남북을 통해서 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좌우 갈등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우리 본 모습은 그냥 열애가 된 거 아닙니까? 좌우 그게 목소리 큰 사람이 그걸 하고 서로 그냥 싸우고 중학생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당시 성남중학을 어떻게 처음 들어가가지고 할 때 얼마나 그게 치열했는지, 이 좌익에 이렇게 좌익 학생회에 가담을 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죽인다 그래가지고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3개월을 같이 다녔대요. 3개월을 학교를. 중학교 1학년이 그럴 정도면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게 강했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 몸통이 없죠. 우리 몸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쪽 계열의 인물들이 바로 대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구태여 우리가 얘기한다면 중도주의를 표방한 거 아니에요? 응? 중도주의. 남쪽에 있었던 대부분의 어떤 이 사람들이 다 대종교 중도주의를 표방한 거란 말이에요. 중도주의. 우리한테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고 우리 민족이, 그러나 이미 그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자기네가 통치하기 쉬운 형태로서 모든 걸, 북한은 북한에서 어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게 나타나고, 더욱이 6.25를 통해서 고륙상잔이 서로 피튀기는 전쟁으로서 600만 이상의 희생자를 내는 이런 뼈아픈 그걸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념의 갈등이 화석화가 된 거죠. 화석화가 되고 정말 일본 놈은 용서할 수 있어도 북한 놈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신 지역에 따른 대종교 주요 인물 지형을 한번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그 대종교 인물들이요, 전국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전국에 고루. 제가 왜 요걸 했냐면 북쪽 출신들이 누군가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서울 경기 지역 출신이 김교원, 조한구, 박찬익, 조성환,
이범석, 류근, 동아일보 사장했던 류근 있죠. 그리고 충청지역 출신이 이상설 여러분 알잖아요. 보제 이상설, 또 강우, 신규식, 신채호, 이동용, 김좌진, 이런 사람들은 다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남 출신이 윤세복, 이상용, 김두봉, 안희재, 김동삼, 최연배 같은 인물들. 그리고 호남은 나철, 이기, 이병기, 가람 이병기 있죠, 시조시인. 그리고 최동선, 음악가 있지 않습니까? 최동선. 이 대종교의 노래를 거의 저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저 사람도 이국노하고의 어떤 관계, 그거로 해서 상당히. 그리고 우리 황해 지역 출신으로서는 주시경, 박은식, 이관구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단기고사 서문을 쓴 사람으로 우리가 이관구, 그리고 조맹선, 우리가 만주에서 그 의병활동으로서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을 했던, 그리고 평안도 지역에서는 조병준, 이 사람들도 의병활동, 임시정 활동도 하고, 홍범도, 그리고 심팔균도 유명한 어떤 독립운동 아닙니까? 또 김승학, 상해임시정부 사장, 독립신문 사장을 했. 그리고 함경지방에는 백포서일, 또 현천목, 박일병, 나온규, 우리 아리랑의 나온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대종교의 핵심입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나온규가 회령 출신인데, 회령. 이 대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밀리에 북간도로 넘어갈 때 회령을 거쳐서 갔습니다. 회령을 거쳐 갔는데 회령이 누구냐? 바로 나온교의 집. 나온교 아버지 그걸 거쳐서 이렇게 가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종교, 그러니까 해방 이후 북한 지역 대종교계 인물들을 한번 보면, 제가 거기 이제 먼저 적어 놓은 게 있죠. 이 북한 지역 대종교 인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인이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국학과 민족을 사랑하는 인물들이에요. 좌우를 넘어 진정한 몸통을 추구하려 했던 민족적 이상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북쪽의 대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김두봉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많은 증언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국노가 공산주의자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홍명희, 조한구,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민족적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 남쪽에서 북쪽에서 모두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수정주의 혹은 종파주의, 또 빨갱이, 국수주의, 이런 걸로 몰려서 다 이 거세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국학의 지금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 국학이 요 모양 요 꼴일까? 당연히 남쪽이고 북쪽이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자리 잡고 앉아 있을 방이 없는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참 이거 불행한 사람들인데. 자, 그럼 먼저 김두봉을 보겠습니다. 김두봉. 조선을 누구보다 사랑한 단군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김두봉은 상당히 머리가 명석한 분인데, 나철 순명조천단시 수석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철의 수제자이면서 주시경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1910년도 대종교 초창기 당시에 서열 10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분이 김두봉입니다. 김두봉. 조선 말본의 저자죠. 조선 말본. 이 주시경이 완성시키려다가 1914년에 그 주시경 선생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의 뒤를 이어서 조선 말본을 가고, 그리고 조선어학회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분은 상해에 있었어요. 자꾸 이국노나 이런 사람들은 김두봉을 모시려고 그러죠. 그러나 김두봉은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지침 형태를 주죠. 김양수한테. 그래서 이 상당히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해 대종교의 어떤 주요 지도자로서 활동을 해요. 박은식, 조한구, 김두봉, 이동영,
이 네 사람이 상해 대종교였던 이 시교당의 주요였던 인물로서 활동을 하고, 또 조선독립동맹 훗날 조선신민당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여기 주석으로도 오게 되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을 하고, 북조선인민회의 의장, 내각부수상도 하고, 해방 후 북조선에서 조선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그래도 우리 글을 저렇게 자리매김시키고 우리 글로서 외래어가 들어오게 되면 바꾸는 장치니 이런 걸 다 이게 김두봉, 뒤이어서는 이극로의 역할이 큰 겁니다. 지금 불행하게 우리는 외국어 외래어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교육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어가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휘가 늘어났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 사전 같은 걸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 못한 외래어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어휘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김두봉은 참 불행하게도 김일성한테 숙청을 당하지 않습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숙청의 명분으로 또 하나가 한 게 이제 연안파가 이제 조선 독립동맹 계열이 자기네 어떤 바보를 조성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는 단군 광신도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쫓아냈다고 하는데, 이 김두봉 이 사람은 묘소도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 북쪽에는 우리 국립묘지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죠. 혁명열사릉이 있고 애국열사릉이 있죠. 혁명열사릉이 애국열사릉보다 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계급의식에 젖어 있을 뿐 역사의식이 없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애국열사릉보다 혁명열사릉을 위해 놓는 거예요. 자기네 어떤 어떤 북조선을 건설하는데 근데 이 양반은 혁명열사릉이나 애국열사릉, 또 3단계로 남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을 모이는 제북인사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없어요. 이 양반하고 마찬가지로 이 양반의 조카 사위인 김원봉의 묘도 없습니다. 김원봉도 여러분 이상주의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 조선의 용군을 만들어 가지고 중종의 어떤 우리 임시정부하고 합쳐지잖아요. 합쳐지고 해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넘어와서 남쪽에서 친일경찰 노독술한테 끌려가서 뺨따기 맞고 침막 튀겨 맞고 이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며칠을 울다가 48년도 남북 회담할 때 넘어가서 안 넘어온 거죠. 이 길진연의 이 사람도 기자 출신이죠. 길진연의 역사에 다시 묻는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친일파들한테 그래 가지고 쫓겨다니면서 며칠을 울면서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게 이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어떻게 본다면 김두봉하고는 이 사람은 봉자 돌림으로 생각하고 형제로 생각하는 형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조카 사이죠. 박차정. 박차정. 그러니까 이 김두봉의 오촌 조카인 박차정의 남편이 김원봉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넘어가서 아마 김원봉도 김두봉 숙청당할 때 같이 숙청을 당한 겁니다. 같이 숙청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김원봉의 육촌 동생이 김약연입니다. 김약연이 아니라 김약수. 원래 김약수의 본명은 김두전이에요. 김두봉하고 두자 돌림으로 같은 부산 출신으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김약수라고 바꾼 게 김원봉이 바꿔줬어요. 물처럼 살라고 해서 같은 약에서 물 숫자에서 약수라고 해서 이 사람은 북으로 끌려가 가지고 김약수 같은 사람들은 제북인사묘역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북인사묘역에. 아무튼 김두봉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김교원 선생이 1922년 돌아가셨을 때 독립신문에 쓴 글을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역사 이해가
이 사람이 바로 뭐냐 하면 무원 김교원 선생을 이 추도하는 독립신문 글에서 그 역사적인 우리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국의 사마천보다 위대한 사람이 바로 그 김무원, 무원 김교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개천절 그 역사고술 같은 걸 독립신문에 쓴 거 보면은 그 뭐 이 사람의 신관이니 이 사람의 어떤 교리관이니 이게 해박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김두봉은 김일성보다 23살이나 위입니다. 1889년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 김두봉으로서는 정말 얼마나 이 어린 역사의식 없고 그런. 그래서 참 이게 한편으로 가정을 해보면은 북쪽을 김두봉이 잡고 남쪽을 어떤 또 다른 어떤 임시정부 계열이 잡았다면은 우리가 조금 모양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풍비박산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러나 뭐 가정은 둘 수는 없는 거니까 다음에 단군을 품은 이상주의자 이긍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루 이긍로. 이 사람도 그 대단한 사람이죠. 운명을 바꾼 만남. 이 사람은 1911년 12년 그 만주를 가가지고 서간도에서 윤세복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사실상 일생일대의 삶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동창학교, 서간도 한인에 있는 동창학교의 윤세복, 그 사람은 대종교 3세 교주를 지낸 분이죠. 해방후에도 있었고 한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뭐냐면 환골탈태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종교 원로 김용숙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한글에 대한 눈을 뜹니다. 김용숙 그분은 주시경의 제자로서 한글 연구와 관련된 책을 많이 갖고 그때 넘어갔는데, 그걸 보면서 한글에 눈을 뜨면서 새롭게 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과 국어에 눈을 뜬 시절, 동창학교 시절에 무성현 백산학교 때는 공부를 하고 또 총 들고 총 연습도 하고 뭐 그러던, 독일 베를린 대학으로 유학을 가 베를린 대학에 조선어과를 설치하죠. 그리고 조선어학회를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주축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간사장이라는 건 사실 당시에 어떤 그 회장과 마찬가지라 간사장 역할을 하면서 조선어학회를, 또 대종교 한올 노래를 이 사람이 거의 작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작곡은 이 사람하고 독일 유학을 같이 했던 최동선이 작곡을 했습니다. 내가 최동선 노래 같은 거는 잘 불려지질 못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해금이 돼서 많이 불려요. 이 사람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최고형을 받죠. 그러니까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가장 우두머리니까 최고형을 받고 합니다만, 참고로 이 사람은 6년형을 받고 복역 중에 해방이 되면서 풀려나죠. 최연배 선생은 4년형을 받습니다. 4년형. 해방 이후 대종교 기반 조성의 중심이 됐다. 이 사람은 그 해방 이후 남쪽에 있을 때, 이 사람은 48년도에 부로 넘어가거든요. 남북 김구 남북 연수회담 때 넘어가서 뭐 김두봉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유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거기 그냥 눌러 앉습니다. 눌러 앉고. 그리고 혼자 넘어갔습니다만은 후일 그 48년 말인가 49년 초에 그 밀사를 보내요. 밀사를 보내서 이 부인 또 김공순이라는 분은 대단한 또 여성, 원래 그 여교사인데 교사면서도 그 어떤 그 대종교 시교사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그걸 합니다만은, 그 밀사를 보내서 그 부인 김공순 여사와 그 이역세 아들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김공순 여사가 그 윤세복 선생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떡할까요? 윤세복 선생이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정신만 잊지 않으면 되지 않냐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부인도 그렇고 이역세 그분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역세는 해방 이후 대종교 청년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사람은 그나마 정치적인 발언을 일체 잘 안 한 분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장술합니다. 홍명희와 더불어서 북쪽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어요. 애국열사릉에.
다음 홍명이 역사 소설로 식민지 현실을 비판한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동경조학 3제사 중 하게 되면 동경조학생 중에 3제사, 우리 조선의 3대 천재가 동경유학의 3제사, 바로 홍명이, 이광수, 최남선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당한 그 동경유학 시절부터 글을 잘 쓰고 아주 그 유명한. 그리고 선친의 명예에 티끌을 묻힐 수 없다. 이 사람의 선친이 홍범식 군수 아닙니까? 금산 군수. 그 국시를 당하자 자결하잖아요. 홍범식. 자기 아버지가 자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고 모험하면서 다 항상 마음에 새긴 게 뭐냐면 선친. 그 스스로 나라를 잃었다고 목숨을 끊은 우리 아버지의 명예에 절대로 누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나라 사랑의 길을 걸은 하는 신조처럼 그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우천, 여기인데 한자로 우천, 그리고 예관이라고 쓰는데 우천은 누구냐면 이 홍명희의 고모부 조한구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조한구. 그러니까 임시정부,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부터 중경 임시정부까지 우리가 김구를 많이 얘기하는데 김구보다도 그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동령이에요. 대종교 핵심 인물 이동령, 그리고 이 조한구, 그리고 이시영,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고모부인 조한구와 그리고 예관 아마 상해를 당시 1910년대에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 치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 예관 신규식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예관 신규식도 대종교의 핵심이죠. 대종교 시교사라는 직책으로 상해로 건너가서 거점을 잡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 이 사람은 신사상연구회, 사회주의 단체인 신사상연구회에 또 좌우합작단체 신간회에도 참여하고, 또 역사소설 인꺽정 있지 않습니까? 인꺽정을 써서 시대에 저항을 했다라는 거. 문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문학이라는 건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문학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인꺽정이라는 그 민중이 주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에 민꺽정이라는 그걸 가지고서 당시 억눌린 식민사회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도 좌파 민주 독립당을 결성하죠. 해방이후에 남쪽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민족적 이상주의를 다 꿈꾸던 사람입니다. 김두봉, 이극로, 홍명희 할 거 없이. 근데 남쪽이 워낙 기형적으로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이 그거 되면서 기형적으로, 아니 아까 그 얘기한 그 김원봉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일제의 어떤 그 개노릇을 하던 노독소리가 끌어가서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이게 얼마나 정말 그건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 그거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조선 내각 때는 부수상 및 과원장을 갖다가 지내고, 이 사람은 그래도 뭐 평탄하게 자기가 이렇게 보내고 합니다. 다음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작은 거인 조한구, 이 조한구 이분은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시영 선생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뭐 정확하게 키가 몇인지 뭐 한 150 정도 될 겁니다. 이시영 선생하고 조한구 선생이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인데, 유교개혁의 한계를 절감한 인물이, 이 사람은 박은식과 더불어서 이 대한제국이 무너져가자 뭔가의 어떤 그 우리의 그 뭡니까 저항 요소를 무너져가는 유교로서 다시 세우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대동교, 클대자 공자의 대동사상할 때 같을 동자 대동교를 만들죠, 박은식하고. 그러나 그걸 세워서 하려고 하지만은 그 자체가 이미 우리를 망하게 한 주요 원인인 그걸 가지고 다시 뭘 한다라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좌절하고 제대종교로 입교를 하면서 평생을 갖다가 이제 북간도와 상해를 누비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홍합나철의 장례를 모두 주관한 사람이 바로 1916년 이 조한구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선포했던 1917년 대동단결선언에 적극 앞장서서 서명한 인물이 이 사람이고, 임시정부의 산파요 평생 집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도 국내에 들어와서도 상해 대종교 포교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조한구죠. 아까 얘기한 거 박은식, 조한구, 이동영, 그리고 김두봉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한국독립당 위원장을 했죠. 한국독립당의 주요 어떤 그 정강기조가 아까 말씀드린 조소왕의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를 주요 정강으로 하는, 그리고 북조선 조국 통일상을 갖다 북조선에서 수여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이 뭐 북조선에 협력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북쪽으로 넘어가서 1960년대 이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955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뭐 자기 의지를 펴지 못하고 애국열사릉이 이분도 묻혔죠. 애국열사릉에. 다음 보면은 삼균주의로 홍익인간을 꿈꾼 인물 조소왕입니다. 이 조소왕 같은 사람들은 이 일본에 유학을 한 상당한 어떤 이론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 이 괴짜예요. 뭐 어떤 중국 북경 시절에는 어떤 중국 도관 같은 거 있죠. 도교 허름한 건물에 들어가서 수도도 하고 수요물 뭐 기르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럴 정도로 상당한 괴짜입니다. 동경에서 대한흥학회를 창립하고 또 상해 동제사에 참여하면서 대종교 동지들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 대동단결선언을 제창하죠. 그리고 이어서 발표되는 대한독립선언서, 무오년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을 정점으로 한 육성교를 구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교 육성교를 만들어요, 본인이. 하고 단군이 최고 우두머리, 그리고 생애의 어떤 석가, 마호메트, 예수 다 할 것 없이 아래 성인들로 이렇게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무장혈전주의를 주장했던 사람. 당시 뭐 대종교 계열 인물들이 다 무장혈전주의 아닙니까? 무호독립선언에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상균주의로 홍익인간을 꿈꾸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미균평이 흥방보 태평. 근데 이 사람의 논리가 아주 정확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연구하고 뭔가의 어떤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눈을 한번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북쪽이고 남쪽이고. 그리고 한국독립당 집행위원장, 임시정부 외교부장을 하고 해방 후 사회당 당수로 2대 국회에서 최고 득표를 얻죠. 2대 득표에서 최고 득표를 얻고 뭐 그런데 누굽니까 왜 이승만 그쪽에서 린치하려고 막 하고 해서 상당히 도망 다니고 그런 일도 있고 한데, 남북 제국 평화 통일 촉진협의회 최고위원을 갖다가 지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6.25 당시에 납북이 되는 겁니다. 잡혀가서 이 사람도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이제 다사리 정신으로 신민족주의를 주창한 안재홍. 이 안재홍도 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도 그래도 글도 정말 잘 쓰고, 이 사람도 일본 유학파인데 글도 굉장히 잘 쓰고. 자, 언론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향.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일보 주필 맡고 조선일보 사장을 맡고 그럴 때 많은 의미 있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홍명희의 인격적 연재도 이 사람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에 관한 것도 연재시킨 게 바로 이 안재홍입니다. 안재홍은 신채호의 영향을 많이 받죠, 역사에서. 그래서 독특하게 조선상고사감이라는 두꺼운 역사책을 갖다가 냅니다. 신간회를 통한 좌우합작을 모색하죠. 이 좌우합작 모색은 이 사람이 해방 이후에도 끝까지 이어져 가요. 그 이제 여기 나오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좌우를 넘어선 하나,
이걸 갖다가 외쳐대는 조선화학회 사건으로 투옥되고 해방 후 국민당 창당을 주도했고 미군정 민정장관으로도 취임을 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펴려고 했지만은 좌절이 되죠. 좌절이 되고 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고유정신을 토대로 한 다사리주의, 바로 이게 신민족주의. 다살이라는 것은 더불어 잘 다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재용 선생은 북쪽에서 뭐 어떻게 그 됐나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 애국결사령에 못 묻힙니다. 이 사람은 애국결사령이 아니라 그 제북인사묘역에 묻혀 있어요. 제북인사묘역에. 그 다음을 보면은 국학의 중흥을 위해 헌신한 인물 정인보. 예? 위당 정인보. 이 사람은 이제 신규식의 영향을 이 사람도 많이 받습니다. 상해에서 활동할 당시에 신규식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대종교 비밀결사 요원으로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고. 자, 근데 양명하게 그도 아니겠습니까? 강화학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굽니까? 이 정인보죠. 박은식도 양명학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이 달관한 인물인데, 상해에서의 어떤 동주공제라는 건 바로 동제사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용어입니다. 동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건넌다라는 거. 이게 대종교계열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동제사에 가담을 하면서 홍합유운에 따른 비밀결사 활동을 갖다가 꾸준히 했다. 그리고 국학의 맹화를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한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 사람은 실학에서 우리 국학의 어떤 정신을 한번 찾아보자 굉장히 노력을 했죠. 이분이. 근데 여러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국학이라는 것은 실학이라는 것은 우리 국학하고 연결이 없어요. 이 실학도 넓은 범위에서는 중화주의적 관점 속에 허우적된 겁니다. 박지원이니 박재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를 비평하고 시대를 갖다가 풍자한 그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중화적인 요소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벗어나면 죽어요. 죽으니까. 예. 그리고 5천년간 조선사 연구를 갖다가 이제 연재하고 해방 후에 내지 않습니까? 이 조선사 연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양인이 많습니다만은 신채호가 자기 조선 상고사나 이런 데서 이 신채호는 그 문헌적인 이 근거를 못 달았죠. 그걸 갖다가 최대한 보완해서 단 사람이 정인보입니다. 정인보의 조선사 연구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조선사 연구. 그래서 해방 후에는 국학중흥을 위한 국학대학에 참여하고 또 시문, 사장의 권위, 그래서 이 조선문필가협회 회장도 지냅니다. 이 사람은 많은 글을 씁니다. 뭐 비문부터 해서 쭉 그런 걸 많이 쓰죠. 하여간 포부로만 끝난 감찰위원장, 이건 이승만 정권 때 감찰위원장을 갖다가 그에서 해보려고 하지만은 이승만하고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뭐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들어가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끝내 좌절이 되죠. 그게. 홍함의 유운을 신주처럼 봤던 인물 명제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건 이제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심계원장을 했는데, 심계원이라는 거는 훗날 아까 감찰위원회하고 심계원이 합쳐져서 지금의 감사원이 되는 거죠. 감사원. 그러니까 국가의 회계를 갖다 기획하고 이 감사하는 데가 이제 심계원 건데, 이 사람은 중국어에 정통한 선비다. 이 사람은 한일 병탄 이전에 러시아 연해지로 가가지고 러시아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서고를 도와 독립정선에 나서다. 서고가 누구냐면 이동영의 호 아닙니까? 이동영의 영향에 의해서 이동영을 놓아서 이제 독립정선에 앞장서 나오죠. 그리고 천진 불변단의 우두머리, 천진, 중국의 전 천진 지역 있잖아요. 텐진. 천진의 불변단이라는 독립단체를 만들어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또 이 사람도 홍합유운에 따른 비밀결사 활동을 갖다가 일제강점기 때 또 임시정부 국내 특파원 역할을 하고
조선 총독 주사를 모의하다가 투옥도 됩니다. 조선물산 장료의 경성주의 책임자, 또 민흥회를 일으켜 신간회와 합병을 하죠. 좌우합작운동할 때 27년도. 그리고 건준과 독립촉성국민회의 간부로서 해방 이후에 어떤 그 좌우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고, 국가회계검사의 수장, 심계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만은 이 양반 역시 큰 꿈을 못 펴고 끌려갑니다. 6.25 때. 6.25 때 끌려가서 이 사람도 애국열사령에는 없어요. 제국인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은 마지막으로 정열모를 보겠습니다. 백수 정열모. 이 정열모도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열모라는 분이. 왜? 원래 이 사람은 그 충청도 보은 출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김천이 고향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김천을 자기의 어떤 그 정신적 고향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호가 백수인데, 백수 힐백자의 물수자, 그게 김천할 때 샘천자를 파짜한 겁니다. 아이네로 짜게면은 힐백자의 물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 호를 갖다 백수라고 질 정도로 김천을 굉장히 아끼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시경의 조선어 강습원에 참여했다. 와세다대 국어 한문과를 필요하고 중등학교 김천 고등보통학교 교원, 또 교장까지도 역임하죠. 김천 그 고등보통학교는 뭐 아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그 여자 독립운동가 최송설 땅이 그 이걸 만든 거기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을 갖다 지냈고 한글 맞춤법 제정위원을 지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특히 이 사람은 주산의 자결에 절망하다. 제가 그렇게 썼는데, 주산이 뭐냐면은 일제강점기 한글운동가이며 대종교의 핵심이었던 신명균의 호예요. 신명균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두봉, 그리고 여기 그 얘기하는 이 누굽니까? 그 신명균, 그리고 권덕교,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절친하게 따랐는데, 특히 신명균을 그렇게 선배로서 따랐다고 그러는데, 신명균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 사람도 자결을 해요. 어떤 비분관계에 그 사람이 자결할 당시에 가슴에 품었던 게 뭐냐면 홍합나철의 사진입니다. 홍합나철의 사진을 들고 자살을 하죠. 신명균, 유명한 한글학자면서 독립운동가인데, 그러니까 이 주산의 어떤 죽음에 굉장히 절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 수감이 되고, 이 사람은 숙명여대 교수 해방 후에 국학전문대학교 초대 교장을 하죠. 그리고 대종교에서 세운 홍익대학교 초대 총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종교가 홍익대학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상 이 흔들리는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관여했던 이극노도 홍익대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열모, 이런 사람들이 이념 문제에 재판을 받고 휘달리고 또 북으로 넘어가고 이러다가 홍익대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그리고 이 사람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도 되죠. 구속도 되고 김일성 조합, 이건 해방 이후 얘기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되고 북으로 가선 김일성 종합대 교수로서 이 사람은 그 향가 연구에 관한 많은 책을 씁니다. 그리고 고대 조선어 연구라는 책도 쓰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합니다만은, 이 정열모 이 사람도 애국열사령에 묻혀 있습니다. 애국열사령에 묻혀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뭐냐면, 제가 지금 열거했던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걸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김두봉부터 여기 정열모까지 이 사람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좌우를 넘어선 민족적 이상주의를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는 뭘로 몰려서 종파주의자로 몰려서 다 숙청당하고 억눌리고 이렇게 되고, 남쪽에서는 국수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 이렇게 몰려서 다 쓰러져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이게 우리 국학의 현실과 여기에 국학 관련 인물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린 북쪽에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남쪽에서도 이미 우린 수많은 좌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보다 냉철하게 우리가 남북을 통틀어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참 이 사람들은 슬프게 아프게 역사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문제예요. 참고로 정열모 그리고 이극로 그리고 홍명희 김두봉 이 사람들은 국내에서 남한에서 서운을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북쪽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서운을 못 받았죠.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북쪽에서 그걸 대종교 지도자들의 인문 활동에 대해서 그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